안녕하세요. 제 영상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은 복부터 큰 복까지 대복 받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캐나다 긴급내한. 이번엔 진짜 살게. 전쟁 하나로 뒤집힌 60조 대역전극.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팔아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근데 사겠다는 손님이 딱 한 명입니다. 그 손님은 당신 가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말고 너한테 살 사람 없잖아. 내 조건 맞춰봐. 당신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당신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상대방이 갑인 이상 당신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 2주 만에 그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 60조 원.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계약. 캐나다가 새 잠수함을 사겠다며 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캐나다 태도가 어땠냐고요? 우리가 사주는 건데 당신들이 우리 조건 맞춰야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중동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캐나다 국방장관이 급하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행선지는 한국입니다. 오타와 정부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갑이 아니다. 만드는 나라가 갑이다. 오늘은 이 믿기 힘든 역전극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이 얼마나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부 60조짜리 잠수함, 캐나다가 원하는 것. 먼저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 캐나다가 잠수함이 필요할까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해안선 길이만 해도 전 세계 1위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심지어 북극해까지 접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원래 영국 해군이 쓰던 걸 1998년에 중고로 사온 겁니다. 이 잠수함들, 지금 나이가 무려 30년에서 40년이 넘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실제로 이 잠수함 중 한 척은 2004년 훈련 도중 화재가 났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지 보수에 돈을 쏟아부어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이 잠수함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을 바다에 띄우고 있다. 매년 유지 보수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날은 1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부품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영국도 이미 퇴역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은 특수 제작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중고로 찾아와야 합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북극해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군사 전략 요충지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해에 핵잠수함을 꾸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극 항로에 군사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인 북극 해역을 지킬 수 있는 현대식 잠수함이 절실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극해에서의 러시아 잠수함 활동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쇠빙 연구선을 보내며 북극 항로 개척에 적극적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자국 북극 해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주권 침해는 물론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CPSP, 즉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최소 20조 원,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조에서 70조 원. 도입 수량은 최대 12척. 납기 목표는 2035년까지 첫 함인도. 이건 그냥 군함 계약이 아닙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군수 조달 사업입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세기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캐나다가 한 번에 이렇게 큰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 의회에서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두고 처음에는 여러 나라가 뛰어들었습니다. 스웨덴, 스페인, 일본, 프랑스. 근데 협상이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독일. 한국 측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해 KSS-3 잠수함을 들고 나왔고, 독일 측에서는 TKMS가 타입 212CD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잠수함의 차이를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KSS-3는 이미 대한민국 해군에서 실제로 건조되어 운용 중인 검증된 모델입니다. 3,000톤급 대형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순항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수중 작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일의 타입 212CD는 반면에 아직 완성된 함정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이 공동 개발 중인 신규 모델로 설계 단계에서 실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죠. 독일은 연료전지 기술을 강조합니다.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 AIP를 적용해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쪽은 이미 바다에서 항해 중인 실물, 다른 쪽은 아직 설계도.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취한 자세가 문제였죠. 사실 잠수함이라는 무기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성능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유지보수, 승무원 훈련, 부품 조달, 기술 지원, 이 모든 게 패키지로 따라옵니다. 잠수함 한 척을 40년 운영한다고 하면 초기 구매 비용보다 이후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단순히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국 조선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었죠. 캐나다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대형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잠수함 계약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고 현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보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2부. 우리가 갑이야 캐나다의 착각.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자세는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60조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갑이야.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캐나다는 달러 강국이고 나토 회원국이고 장기 우방입니다. 60조 원짜리 초대형 계약 하나가 한국 방산 수출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로서는 한국은 이 계약이 너무 간절할 거야 라고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측이 꺼낸 요구사항들을 보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서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전받길 원했습니다. 이른바 절충교역, 영어로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 ITB 조건입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캐나다가 요구한 기술 이전 수준은 상당했습니다. 잠수함 선체 제작 기술, 전투체계 통합 기술, 심지어 무기 시스템 설계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방산업계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현지 생산 비율까지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30% 이상은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부품까지 캐나다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품질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 조건이었죠. 둘째, 가격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처음부터 선뜻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맥퀸티 국방장관은 2025년 연방 예산에서 국방비로 8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지만 정작 잠수함 구매 비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매 가격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협상 레버리지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가격 카드를 숨긴 채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죠. 캐나다 정부 내부 문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공개하면 공급업체들이 그 금액에 맞춰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최대한 낮은 가격을 받아내려면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려주면 안 된다. 전형적인 구매자 우위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분할 발주 카드입니다. 이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캐나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2척을 한 나라에 전부 줄 필요 없잖아. 한국이랑 독일이랑 반반씩 나눠주면 어떨까? 표면적으로는 위험 분산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공급업체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논리죠. 하지만 실질적인 의도는 뭐였을까요? 경쟁을 유지시켜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한국에게는 독일도 있어라고 압박하고 독일에게는 한국도 있어라고 압박하면서 둘 다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거죠. 방산업계에서는 이런 전략을 경쟁 입찰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두 업체가 서로 가격을 낮추려고 경쟁하니까요. 하지만 분할 발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잠수함을 운용하면 유지보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품도 따로 관리해야 하고 승무원 훈련도 두 가지로 해야 합니다. 작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죠. 군사 전문가들은 분할 발주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의 한화오션은 협상 내내 구체적인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밀었습니다. 2032년까지 첫 번째 잠수함 인도, 2035년까지 3척 추가 인도, 척당 건조 비용 약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8천억 원, 12개 이상의 캐나다 현지 기업과 MOU 체결, PCL 건설 등 캐나다 파트너사와 협력해 현지 조선소 건설까지 검토. 우리가 이 정도 조건이면 명확합니다. 결정하세요. 한화오션이 제시한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은 한국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하면서 캐나다 기술자들을 초청해 함께 작업하게 합니다. 기술 이전의 첫 단계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잠수함부터는 캐나다 현지 조선소와 협력해 일부 모듈을 캐나다에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잠수함부터는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이전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이었습니다. 게다가 한화오션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대형 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캐나다와 가깝습니다. 잠수함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보내서 빠르게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가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 잠수함을 배치해야 하는데 한화의 미국 시설을 활용하면 대서양 쪽 유지 보수가 훨씬 편해집니다. 반면 독일 TKMS는 어땠을까요? 독일 TKMS의 부르크하르트 CEO가 실제로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매우 진지해서 대략적인 가격을 외치지 않는다. 공식 제한 요청서 RFP를 받기 전까지는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한국이 가격표와 납기 일정을 미리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동안 독일은 공식 문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독일의 이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은 전통적으로 고가 정책을 씁니다. 품질은 최고지만 가격도 최고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그게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캐나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원했는데 독일은 원칙만 고집했으니까요. 게다가 독일은 지리적으로 캐나다와 멉니다. 유지보수를 하려면 잠수함을 대서양 건너 독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독일 측은 캐나다 현지에 정비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러려면 또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협상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상이 되시죠? 실제로 2025년 10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맥균티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캐나다 CTV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 사이에 독일킬의 조선소와 한국 거제의 바다를 오가며 잠수함에 올라탔다. 카니 총리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건조 중인 도관에 들어가서 직접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화오션은 실제로 건조 중인 KSS-3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림이 아니라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보러 오면서도 여전히 최종 결정은 미루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자신들이 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이 계약을 간절히 원할 거니까 조금 더 끌면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런 분석이 돌았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실적이 필요하다. 특히 잠수함은 한 번도 해외에 수출한 적이 없다. 그러니 캐나다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에게는 엄청난 레퍼런스가 된다. 그들은 이 계약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2026년 3월, 중동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부. 전쟁이 터졌다 모든 것이 바뀐 2주 지난 후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했고 미사일과 드론이 중동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상공.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격추한 무기가 바로 천궁2호. 대한민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에 총 2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복합적으로 날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UAE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만약 이 공격이 성공했다면 아부다비의 핵심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UAE의 방공망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한국산 천궁2호가 층층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궁2호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중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요격률 93.5%. 미국산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에로우와 함께 UAE의 다층 방공망을 구성한 천궁2호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90% 이상의 요격률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하다. 천궁2호가 향후 10년 이상 중동 방공망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잠깐 천궁2호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천궁2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입니다. 사거리 40km, 고도 20km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천궁2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 다목표 요격 능력입니다. 한 개 포대가 동시에 여러 개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처럼 한꺼번에 많은 미사일이 날아올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레이더가 목표를 탐지하고 지휘통제 시스템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발사대가 미사일을 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천궁2호는 히트 투 킬 방식을 씁니다. 미사일이 폭발해서 파편으로 목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직접 충돌해서 파괴합니다. 정확도가 훨씬 높죠. UAE가 실전에서 93.5% 요격률을 달성한 건 바로 이 기술 덕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천궁2호의 실전 성과가 알려지자 중동 전역에서 한국으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기 인도해달라, 추가 발주도 하겠다. 이라크는 우리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카타르는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 UAE는 남은 8개 포대 빨리 주고 추가로 더 사겠다. 사우디 왕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2024년에 천궁2호를 10개 포대 주문했지만 인도는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공격을 보고 나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면 사우디는 천궁2호 없이 방어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한국 대사를 직접 불렀습니다. 돈은 더 내겠다.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2027년, 아니 2026년 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LIG 넥스원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생산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잠깐 이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UAE가 2022년 천궁2호 10개 포대 계약 약 4조에서 5조 원. 사우디가 2024년 10개 포대 계약 약 4조 2,500억 원.
이라크가 2024년 8개 포대 계약, 약 3조 9천억 원. 이미 중동에서만 천궁 2호 계약 총액이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이후 추가 수주가 이어지면 20조 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라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라크 영토를 통해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면 이라크 정부는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천궁 2호가 절실했습니다. 이라크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기 인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아직 천궁 2호를 주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입을 검토 중이긴 했지만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공격을 보고 나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 대표단이 일주일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천궁 2호 소식에 자극받은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다른 무기들도 줄줄이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LIGNX-1은 UAE, 사우디, 이라크를 상대로 천궁 2호보다 한 단계 위인 LSAM 장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수주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LSAM은 고도 50km 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나 패트리엇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등을 묶어 사우디와 패키지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육군 전력도 현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에 수출되면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우디는 이 무기들을 도입해서 지상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을 UAE와 사우디에 납품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UAE는 이미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추가로 KF-21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4세대 전투기 수준입니다. 역시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현대로템은 KE 흑표 전차를 이라크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노후 전차를 교체해야 합니다. KE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120mm 활강포와 최신 복합 장갑을 갖췄습니다. 폴란드가 대량으로 주문한 것도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궁 2호 하나가 터지자 한국 방산 전 품목에 도미노처럼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2026년 한국 방산 4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AI, LIGNX-1, 현대로템 합산 매출이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2025년 방산 수출 실적 약 22조 원에서 단숨에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방산주들도 폭등했습니다. 3월 3일 종가 기준 LIGNX-1은 전일 대비 29.86% 급등했습니다.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83% 올랐고 한화 시스템은 25.43%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캐나다 잠수함 협상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요? 아주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슬롯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부. 슬롯 전쟁 대기자가 된 캐나다. 잠수함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손에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하나만 봐도 세계 최첨단 잠수함 건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 해군의 KSS-3 잠수함을 연속으로 건조하며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년에서 4년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시험 평가까지 포함하면 5년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조선소에서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잠수함 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독이라고 부르는 건조시설이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도 잠수함 전용 독은 2개뿐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사우디와 UAE가 조선소 앞에 현금 가방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조건도 없이. 돈은 우리가 낼 테니 빨리 만들어달라.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외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요청한 건 천궁 2호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위함도 추가로 주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호위함 KDDX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KDDX는 구축함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 최신 군함입니다. 이지스 시스템과 유사한 전투 체계를 갖췄습니다. 사우디는 이 군함을 여러 척 주문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 군함들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나눠서 건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조선소 모두 이미 수주 잔량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도 건조해야 하고 수출용 함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캐나다 잠수함까지 들어오면 스케줄이 빡빡해집니다. 여러분, 인기 맛집을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자리 잡고 앉아서 3시간째 메뉴 고르고 있는데 밖에서는 배고픈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먹고 싶다. 돈은 2배로 내겠다는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가 바로 그 3시간째 메뉴 고르는 손님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가격도 숨기고 분할 발주 카드도 꺼내고 결정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조선소 문 앞에 중동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그제야 이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는 줄을 서고 있었던 거잖아. 맞습니다. 자신들이 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저 대기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제시한 인도 일정을 기억하시죠? 2032년까지 첫 번째 함정 인도, 2035년까지 4척 인도. 이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계약을 맺고 건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설계 작업만 1년, 자재 조달에 6개월, 실제 건조에 3년, 시험 평가에 1년. 모두 합치면 최소 5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쏟아지는 주문들을 소화하다 보면 조선소의 가용 건조 슬롯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계속 결정을 미룬다면 2032년 인도는 2035년으로, 2035년은 2038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잠수함을 더 오래 써야 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유지 보수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캐나다가 절약할 수 있다는 10억 달러 유지비 절감 효과가 날아가는 겁니다. 한화오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계속 결정을 미루면 우리가 굳이 그들만 기다릴 이유가 있나? 사우디가 지금 당장 계약하자고 하는데 왜 캐나다 눈치를 봐야 하나? 실제로 한화오션은 사우디와 대규모 패키지 딜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아니지만 호위함과 지원함 여러 척을 한꺼번에 주문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부. 캐나다 장관의 긴급 방한 대역 전극의 절정. 2026년 2월 2일.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특임장관 스티븐 퓨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거제로 내려가 한화오션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이 왜 충격적이냐고요? 그전까지 캐나다는 독일과 한국을 저울질하며 느긋하게 협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사업 총괄 최고 책임자가 직접 급하게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퓨어 장관의 이번 방안은 사전 예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고위급 방문은 몇 주 전에 일정이 공개되는데 이번에는 출국 이틀 전에야 발표됐습니다. 급하게 일정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캐나다 정부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한 퓨어 장관. 그의 첫마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전까지 캐나다는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이 없잖아. 실전에서 검증됐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궁 2호가 실전에서 93.5%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겁니다. 퓨어 장관이 한국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말한 건 이전의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독일 잠수함 모두 캐나다 해군의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구매 사업의 핵심은 비용, 일정, 그리고 캐나다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다. 이 발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비용, 일정, 경제적 효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독일 TKMS는 아직 실물 잠수함이 없고 가격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납기 일정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하나오션은 가격, 납기, 현지 산업 협력 계획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제시해뒀습니다. 퓨어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훨씬 더 가깝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퓨어 장관은 거제 조선소에서 6시간을 보냈습니다. 건조 중인 잠수함을 직접 타보고 내부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전투체계 통합실도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무기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은 퓨어 장관에게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퓨어 장관은 잠수함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산을 넘어 자동차 협력도 원한다. 네, 방산 계약 이야기를 하러 왔다가 자동차 산업 협력까지 꺼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캐나다가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60조 잠수함 계약 하나가 캐나다와 한국 사이의 전반적인 산업 협력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2025년 초 캐나다는 한국을 을로 대했습니다. 가격 숨기기, 분할 발주 위협, 결정 연기. 2026년 3월 미이란 전쟁이 터졌고 천궁 2호가 실전에서 93.5%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조건 없이 현금을 들고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섰습니다. 한국 조선소 슬롯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갑인 게 아니라 줄을 서야 하는 고객이었다는 것을. 오타와 정부 내부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지금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갑이 아니다. 만드는 나라가 갑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6부.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그렇다면 지금 2026년 3월 기준으로 이 사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신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결정 시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 4월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원팀 대 독일 TKMS의 최종 대결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 일정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는데 거기 보면 4월 4일에 최종 결정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독일 중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됩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둘째, 분할 발주 가능성입니다. 흥미롭게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12척을 한국 6척, 독일 6척으로 나누는 분할 발주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언론에서는 하나오션 단독 수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CBS 방송은 하나오션의 6척 발주가 확정적이고 독일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최소한 절반은 확보한 셈입니다. 나머지 6척도 추가로 따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 발주를 하면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군 내부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 정부의 총력 외교입니다. 2026년 1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직접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HD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과 함께 외교 경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캐나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 맥퀸티 국방장관, 경제장관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잠수함 계약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방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잠수함 사업을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닌 캐나다와 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의 계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쟁자 독일의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루메가 공개적으로
TKMS의 잠수함 계약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KMS가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인 만큼 모 회사의 이런 발언은 독일의 협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폭스바겐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폭스바겐은 지금 전기차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밀리고 유럽에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비용 절감 압박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수함 사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TKMS 입장에서는 모회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힘든 싸움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 전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캐나다가 처음에 가졌던 갑의 자세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해 자국 방산의 실전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결론은 만드는 나라가 갑이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기술 이전도 어렵게 받아오고 그 대가로 엄청난 절충교역을 요구받던 나라.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소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M16 소총을 수입했었습니다. 전차도 미제, 전투기도 미제, 군함도 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조금씩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K1 전차, K9 자주포, 울산급 호위함.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빌려서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방산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덕분이었습니다.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 믿을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 천궁 2호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캐나다, 사우디, UAE, 이라크, 폴란드, 호주.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조건도 없이 현금을 들고 와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기술력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남북대치라는 현실 속에서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검증해온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5위 안에 들 거라고 전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입니다. 캐나다 오타와 정부 내부에서 나온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갑이 아니다. 만드는 나라가 갑이다. 이 말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저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이 역전극은 단순히 60조 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진짜 플레이어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잠수함 계약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승리했습니다. 협상 구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전해질 겁니다. 한국과 협상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다. 바로 이 메시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 하나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가 감동받은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